선생님의 이름을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선생님의 이름은 자, 김용석이다. 그리고 앞으로 한 10주 방학 동안 하여튼 계속 나를 봐야 되니까. 그지? 오늘 보고 탈퇴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지? 자, 선생님 번호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10주 동안 선생님이랑 이제 수업을 할 거고, 선생님이랑 이제 뭐 알겠지만 화학하고 생명 파트를 이제 같이 수업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나갈 거예요. 선생님이랑 통합과학에는 화학하고 생명을 하는데 생명 파트부터 먼저 할 겁니다. 그죠? 생명 파트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자 근데 이제 뭐 하면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생명 파트는 이제 니네 통과로 따지면 1학기 때 주로 나오고 2학기 때 생명 파트는 선생님이랑 거의 안 할 겁니다. 왜냐면 그건 거의 뭐 2학기 기말이나 돼서 하는 거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서, 그래서 선생님이랑 하는 생명은 거의 1학기 내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화학은 이제 1, 2학기 걸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1학기 때는 생명이 조금 주가 되고 2학기 부분은 이제 화학이 좀 어렵고 이렇게 돼. 뭐 산화환원, 중화반응 뭐 이런 것들이 다 2학기 부분에 있거든. 그래서 어쨌든 생명 먼저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 파트 선생님이랑 나갈 거고,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뭐 수업만 주구장창 하겠지. 수업만 주구장창 할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수업 시간 전에, 그러니까 수업 시작하자마자 테스트가 있어. 그래서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 테스트를 볼 거고, 제시도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틀린 개수는 항상 2개까지는 통과. 틀린 개수로 3개부터는 재시험 이렇게 되는 거야. 3개 이상이면 재시험이다. 그럼 재시험은 언제 보느냐? 선생님이 좀 이따 좀 나눠줄 텐데, 선생님이 클리닉 시간을 따로 정해놨어. 그래서 언제냐면은 목요일, 금요일, 일요일 이렇게 있어. 그래서 목요일은 일단 4시부터 7시, 금요일은 4시 이후, 일요일은 3시부터 뭐 6시. 그러니까 니네 수업 전이 되겠지? 요렇게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니네 스케줄이 안 맞을 수도 있겠다만, 가급적이면 요 시간에 좀 맞춰서 와서 제시를 보면 되고, 꼭 제시뿐만 아니라 뭐 숙제하다가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질문할 거 있으면 요 시간 중에 와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두고, 아니면 나는 숙제를 아예 그냥 선생님 옆에 두고 질문하면서 숙제를 하고 싶다. 그럼 오시면 됩니다. 단 올 때 우리 문자를 줘야 돼. 뭐 선생님 전 언제 뭐 목요일 날 가겠습니다. 금요일 날 가겠습니다. 일요일 날 가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문자나 카톡 하나 던져놓고, 그래서 선생님이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는 게 좋습니다. 알겠지? 왜냐하면 아무 연락이 없으면 선생님이 이거 그냥 나왔다가 애들 안 오네? 그냥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꼭 연락을 좀 하고 오셔야 되고, 나는 때려 죽어도 이 시간은 안 된다. 그건 이제 나중에 나랑 협의를 좀 하고, 가급적이면 이 시간에 좀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시간에 맞춰주는 게 좋고, 뭐 이렇게 돼. 그리고 이제 뭐 보면 알죠. 교재에도 좀 기본적인 이제 우리 수업 나가면 기본적인 문제들이 있어. 그거 이제 당연히 숙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좀 이따 이제 나눠줄 텐데,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프린트로 또 숙제가 나갈 거야. 이렇게 봉투를 하나 만들었어. 숙제를 그냥 주기가 좀 뭐해가지고 봉투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넣어서 이제 프린트 숙제들이 또 이제 매주 나가거나 혹은 2주에 뭐 안 되면 2주에 한 번씩은 프린트 과제가 나갈 겁니다. 프린트 과제가 나갈 거다. 그래서 프린트 과제는 검사를 어떻게 할 거냐면, 오자마자 여기다 이름 써서 내시면 됩니다. 그죠? 이름 써서 내놓으시면 내가 검사하고 다시 돌려줄 거니까. 그리고 질문들 많이 하시고.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앞에 한상원 선생님이 뭐 이렇게 너희들 학교 어디 지원했는지를 물어보신 것 같아. 그래서 뭐 서인이는 세화여고 썼다 그랬고, 그다음에 뭐 현우는 서울상문, 뭐 성윤이는 세화서울, 원석이는 현대, 그지? 그다음에 뭐 도원이, 가람이 다 세화, 그지? 다 좋은 학교들이지? 다 좋은 학교들이야. 그래서 공부들을 설렁설렁하면, 이거 하나 당부하고 싶은 건 그거야. 오늘 뭐 첫 시간이어서 뭐 진도를 나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중학교 때처럼 공부하는 순간 니네가 학교를 어딜 가든 첫 번째 중간고사 때 3, 40점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니네가 겨울방학 동안에는 이 정신 상태를 개조한다는 생각을 해야 돼. 내가 그동안에 했던 공부 습관들을 싹 버리고, 그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고 중학교 때는 보통 내신 때만 잠깐 공부하지 않니?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누가 평소에 얼마나 꾸준히 했느냐가 시험의 성패를 좌우하고, 그 다음에 과학 선생이지만 하나 추천을 하자면 책을 많이 읽으세요. 책을. 왜 책을 많이 읽느냐? 애들이 문장을 해석을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또 다반사야. 뭐 단어 하나를 잘못 봤어요. 보기 문장을 해석을 잘못했어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독해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출제하는 선생님의 의도가 뭔지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꼭 학원을 다녀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 국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좀 책도 좀 많이 읽고 그래서 그런 거를 그게 꼭 고1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야. 고2, 고3 가면 특히 과학은 이제 선생님은 2학년하고 3학년은 주로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 수업하거든. 특히 생명과학은 문제가 굉장히 길어. 거의 뭐 국어지문인가 싶을 정도로 길어. 그러니까 그걸 빨리도 읽어야 되고 정확하게 해석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지금부터 기르지 않으면 특히 이제 여기서 뭐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과학학원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과를 간다는 전제로 앉아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과 가서 과학 공부를 할 때 큰 도움이 되려면 하여튼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런 어떤 뭐 국어 문제집을 푸는 그런 국어 공부가 아니라 책도 좀 많이 읽고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유지는 겨울방학이니까 그냥 뭐 설렁설렁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 미리 그냥 설렁설렁 배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수업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우리가 뭐 부담 없이 하지만 그냥 너희들 마음은 학교 시험 준비를 한다 생각을 하고 좀 열심히 해야 돼. 방학이지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어쨌든 뭐 또 그런 얘기 또 수업하다 보면 또 내가 계속 얘기를 하게 될 테니까. 그럼 이제 우리 교재를 첫 페이지를 피는데 선생님이 교재 만들면서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하나가 있어. 페이지 번호를 깜빡 잊고 빼먹었어.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은 어차피 첫 장부터 나가는 거니까 자, 첫 장을 펴보도록 합시다. 첫 장을. 자, 필요한 거는 여기 화면에 띄우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첫 장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첫 장에 보면은 아마 생명체 구성물질 그래서 나오지, 그지? 자, 여기 화면을 내가 띄울 테니까 화면 보면서 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생명 파트긴 한데 약간 중학교 때 배웠던 생명 과학이 물론 베이스가 돼야 되긴 하지만 약간은 결이 좀 달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뭐 화학적인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니네 중학교 때 생물 생각해서 그냥 뭐 시험 때 돼갖고 외우면 이 약간 요거랑 좀 차이가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각과 생명체를 이루는 구성 물질이라는 하면 소 단원 제목일 거고 우리는 여기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에 대해서 배울 거야. 자,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고 생명체잖아, 그치?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우리 사람과 같은 생명체들 혹은 하나의 세포여도 마찬가지야. 자, 이런 생명체는 어떤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제 뭐 여러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지금 비율 해놨다만, 이제 물론 이제 물질이니까는 그 물질들도 원소로 돼 있겠지, 그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니네 오늘 저기 뭐야 한상훈 선생님이랑 빅뱅 배웠냐? 빅뱅 배웠지? 우주가 만들어지고 우주에서 처음 만들어진 원소가 수소일 거야, 그치? 그래서 우주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소는 수소야, 맞지? 우주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질량비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게 수소고 그 다음에 헬륨이 되거든. 그러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가장 많은 건 뭐냐? 좀 이따 이제 보면 왜 그런지 나오겠지만 산소가 제일 많습니다. 질량비로는 산소가 제일 많아, 그지? 그리고 뭐 산소, 그 다음이 수소, 그다음에 뭐 탄소, 뭐 이런 식이거든 원소로는. 그래서 일단 뭐 비율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산소가 제일 많은 건 맞고, 그래서
이 탄소와 수소와 산소라는 원소가 주된 원소다 이거지. 그럼 걔네들이 결합한 이제 어떤 물질들 이루어져 있겠지? 그럼 어떤 물질이 제일 많은가 봤어. 자, 그랬더니 뭐가 제일 많은가 하면 물이 제일 많더라는 거, 물. 알다시피 물 H2지? 우리 분자식으로 쓰면 H2야. 물이라는 물질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더래. 여기 뭐 85%라고 돼 있잖아. 자, 이거는 이제 사람의 간인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고, 비율은 조금씩 달라. 우리 몸 전체로 보면은 한 66% 정도 되긴 하는데, 아무튼 물이 제일 많아. 그 다음에 뭐가 제일 많으냐 하면 단백질이라는 물질, 단백질. 그죠? 그 다음에 지질이라는 물질. 그 다음에 무기염류라는 물질. 그 다음에 핵산이라는 물질.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이라는 물질. 이런 순서야. 이런 순서.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생명체들은 이런 물질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만 그 세포 하나도 결국 이런 비율로. 물이라는 물질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지질, 그 다음에 무기염류, 핵산 이렇게 돼.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이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물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 단백질이라든가 지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핵산, 탄수화물 얘네들은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 얘네를 구성하는 주된 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야. 탄소, 수소, 산소. 물론 이제 단백질은 거기에 뭐 질소라는 애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핵산에는 인이라는 애도 이렇게 포함이 돼 있다만 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질도 무기염류 제외하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탄소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수소나 산소나 질소나 인이라고 하는 원소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야. 이걸 5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탄소 화합물이라고 불러. 또는 우리 생명과학 공부할 때는 주로 이제 유기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기물, 그지? 유기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물질들은 다 탄소화합물이다. 그럼 요거는 왜 탄소화합물로 대부분이냐? 이제 그건 좀 이따 나올 거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물, 그지?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면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 20종은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랑 거의 비슷하다. 종류는 비슷하다. 그런데 이제 특히 생명체는 여기 나와 있지만 산소, 탄소, 수소, 질소가 가장 많고 얘네들이 전체 질량의 90%를 차지한다. 그래서 그 중에서 물질로는 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거지. 그러면 생명체의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좋은 게 뭐냐 이거지. 그리고 왜 물로 이루어져 있냐? 요거. 자, 일단 뭐 물은 알다시피 수소와 산소로 돼 있어요. H2O니까 그지? 뭐 가장 많은 비율 차지한데. 그럼 이제 물의 특징이 요 3가지가 중요한데. 생명체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서 좋은 점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말이야. 첫 번째는 뭐 요거랑 이제 순서는 좀 다르게 할 텐데. 일단 물은 말이야. 비열 또는 뭐 기화열 이게 높다 이렇게 얘기해. 비열과 기화열이 뭐냐? 기화열. 우리 보통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걸 기화라고 하지. 그럼 내가 그 액체를 기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열이 기화열이야. 그러니까 니네 중학교 때 비열 배우잖아. 자, 비열이 높고 기화열이 높다라는 얘기는 더 쉽게 얘기하면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은 편에 속한다는 거야. 그리고 비열이 높으면 니네 어떻지? 가열했을 때 잘 안 뜨거워지고 잘 안 식는 거야, 식을 때.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크지 않아. 그러니까 생명체 대부분, 내 몸의 대부분이 이런 비열과 기화열이 높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영하 한 18도 돼도 내가 밖에 나가도 내 체온은 금세 영하 18도 때문에 금세 뚝 떨어지지 않잖아. 그냥 늘 어때? 춥든 덥든 36.5도가 유지가 되지. 물론 옷을 입고 있긴 하지만 체온을 유지하는데 매우 유리하다는 거야. 체온을 유지하는데. 체온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그러면 비열과 기열이 왜 높으냐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물이라고 하는 분자의 특징인데, 자, 물 분자는 뭐 중학교 때 배웠지 이거.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2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분자거든. 그럼 물 분자가 이렇게 있잖니, 그죠? 자, 기본적으로 모든 분자들은 말이야.
분자들은 모든 분자들은 분자들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있지. 분자 사이 인력이라고 하지. 분자들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 그래서 내가 얘를 액체를 만들거나 혹은 기체로 만들 때는 이 인력이 끊어지는 거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분자들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액체가 되거나 기체가 되거나 하는 거거든. 근데 물 분자는, 그지? 물 분자는 얘 누구야 지금? 너 가람이냐? 잘 보고 있냐? 이 분자 사이의 인력이 물 분자가 되게 세. 왜냐하면 물 분자들 사이에는 소위 말하는 수소결합이라는 걸 하고 있어. 수소결합. 결합이란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게 세. 그러니까 얘네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매우 세다 보니까 어때? 내가 이걸 끊어야 얘가 멀어지면서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되는 건데 이걸 끊기 위해서 많이 가열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비열이 크고 기화열이 크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물 분자들 사이에는 수소결합이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비열과 기화열이 되게 높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의 대부분이 물이다 보니까 체온을 유지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 보면 이제 나와 있지만 뭐 우리가 통과해서 배우진 않지만 분자들도 극성이 있네 없네 이걸 따지거든. 자, 물 분자는 극성 분자야. 그래서 따지면 여기 산소 원자 쪽이 약하게 음전하를 띄어. 그리고 수소 쪽이 약하게 양전하를 띄거든. 자, 그러면 극성 화합물이야. 그래서 물 분자는 극성 화합물이야.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용매라는 거 들어봤지? 용매. 자, 설탕이 물에 되게 잘 녹지. 소금도 물에 잘 녹아. 그러니까 물 분자는 분자로 따지면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극성을 띠는 애들이 물에 되게 잘 녹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극성 용매라 그래. 극성 용매. 그래서 물 분자는 물은 극성 용매이기 때문에 다른 물질을 굉장히 잘 녹여. 다른 물질을 굉장히 잘 녹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설탕 물에 되게 잘 녹고 소금 물에 잘 녹는 이거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다른 물질이 되게 잘 녹으면서, 그러니까 뭐야? 예를 들어서 우리 혈액 있지, 혈액의 주성분도 물이거든. 근데 그 물에 뭔가 잘 녹는 다음에, 그러니까 혈액에 여러 가지가 녹아서 내 몸 곳곳으로 운반이 돼. 그러니까 뭔가를 내 몸 속에서 여러 가지 물질을 운반하기에 되게 용이하고, 그 다음에 그 물질들이 물에 녹아서 걔네들끼리 또 서로 막 화학 반응을 할 수 있어. 자,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축구를 해야 돼, 혹은 농구를 해야 돼. 축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내가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랑 볼을 차는 축구를 하는 게 물질 대사라는 화학 반응이라고 한다면, 축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 운동장 필요해. 맞지? 운동장이 있어야 내가 공을 찰 거 아니냐. 여기 아파트 옥상에서 찰 수는 없는 거니까. 물은 그런 운동장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여러 가지 물질이 물에 잘 녹아서 걔네들끼리 뭐야? 어떤 화학 반응을 하는, 물질 대사가 잘 일어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면 매개체 역할. 매개 역할을 한다 이거. 그지? 여기 보면 나와 있지. 그래서 극성이어가지고 다른 애들을 되게 잘 녹인단 말이에요. 이온성 물질이나 당류와 같은 애들을 잘 녹인 다음에 걔네들끼리 거기에 녹아서 걔네가 서로 화학 반응을 할 수 있게끔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이 물의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비열하고 기화열이 커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또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몸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물의 특징. 요 정도.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거 기억을 좀 해두자.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물. 이제 중요한 건 얘부터, 요 단백질부터가 중요한 거야. 이제 단백질부터. 자, 그러면은 이제 물이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럼 물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 아까 얘기했지, 얘네들.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이란 애들이 이제 물 다음으로 이제 대부분 중요한 내 몸을 이루는 물질들인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주된 원소가 탄소라 그랬어. 거기에 수소나
산소나 질소나 인과 같은 원소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결국 분자들인 거예요. 얘네들을 다른 말 줄여서 뭐라 한다? 탄소 화합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물을 제외한 내 몸을 이루는 주된 물질들은 전부 탄소화합물인 거예요. 근데 그런 탄소화합물이 그러면 생명체를 이루는 주된 물질이 탄소화합물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탄소화합물은 우리 주변에도 지금 지천으로 널렸어. 이 플라스틱 탄소화합물이야. 자, 우리가 입고 있는 옷 탄소화합물이라 보면 됩니다. 니네 석유화학 제품이라고 하지. 특히 왜 우리 남학생들은 많이 안 신다. 여학생들 스타킹 신잖니. 그 스타킹이 나일론이라고 하잖아. 그 나일론이 대표적인 석유화학 제품이 석유로 만든 거잖아. 석유가 대표적인 탄소화물이거든. 이 나무 다 탄소화물이야. 종이 다 탄소화물이지. 우리 주변에 이런 탄소화물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또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이 탄소화합물인 이유.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그 밑에 보면 그래서 생명체와 탄소화합물 그렇게 나오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20종류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등등등 있다 이거야. 그래서 물과 무기염류라고 하는 애들을 제외하고는, 그지? 얘네들은 이제 무기물이라 불러. 나머지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핵산 이런 애들을 탄소화물이라고 한다 그랬어. 그럼 이렇게 주요 물질이 탄소화물로 이루어진 이유가 뭐냐? 그리고 탄소화물의 종류가 대단히 많다 그랬잖아. 그게 바로 이 탄소라고 하는 원소가 갖는 특징 때문인 거야. 탄소. 자, 탄소는 나중에 주기율표라는 배우면 또 자세히 나오겠지만은 이 탄소의 특징. 자, 일단 우리가 원소 기호는 C라고 쓰지. 원자 번호는 니네 어느 정도 알잖아. 중학교 때 학교 선생님들이 보통 외우라고 하는 얘가 원자 번호가 6번인 거야. 원자 번호가 6번이란 얘기는 전자를 6개를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 이 탄소라는 원자는 전자가 6개인데 그림을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 탄소라는 원자는 가운데 원자 핵이 이렇게 있고, 자,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알갱이들이 모여 있는 덩어리인데, 니네 이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게 그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개수야. 그러니까 탄소는 양성자가 6개가 들어있거든. 자, 양성자 하나당 플러스 1만큼의 전기를 띈다고 생각하면 돼. 자, 전자 하나는 마이너스 1만큼의 전기를 띠거든. 그래서 니네 항상 어떤 원자든지 원자는 전체적으로 전기적으로 중성이란 말이야. 그러면 탄소는 양성자가 6개 있는 애다 보니까 마이너스 1짜리 전자도 6개가 있는데, 그 전자들은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원자 핵 주변에 이른바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는데, 그 전자 껍질에 전자들이 이렇게 들어있다 생각하면 돼. 이건 나중에 주기율표 가서 자세히 얘기할 거야. 근데 그 껍질마다 들어갈 수 있는 전자 숫자가 정해져 있거든. 첫 번째 핵에서 제일 가까운 껍질에는 전자가 2개까지 들어있을 수 있고, 그 다음 껍질은 8개까지 들어있을 수 있는데, 탄소는 어쨌든 6개잖아. 자, 안쪽 껍질부터 니네가 6개를 채운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6개 중에 제일 안쪽에 채우려고 봤더니 2개만 채워지겠지. 그럼 4개가 남지? 그럼 그거 4개를 이제 두 번째 껍질에 채운 거야. 그러면 이제 탄소 입장에서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이 2개가 되지. 자, 나중에 주기율표 다 나와. 그럼 그때 그 전자들이 들어있는 껍질 중에서 제일 마지막 껍질에 들어있는 이 전자의 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원자가 전자라고 불러. 자, 그러면 지금 이 탄소라는 애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인 거야? 총 전자는 6개지만 원자가 전자는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4개가 있지. 자, 탄소는 원자가 전자가 4개가 있어. 자, 원자가 전자가 4개인 건 뭐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원자가 전자가 8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8이 4개야. 그럼 내가 이 8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붙잡아. 결합한다고 치자고. 몇 명하고 결합할 수 있어, 최대. 8이 4개니까 8 하나당 한 명하고 결합한다 그러면 총 4명하고 결합할 수 있지. 물론 내가 한 명이랑 결합할 때 8 2개로 결합할 수도 있지만 8 하나씩 상대방이랑 결합한다 그러면 최대 4개랑 결합할 수 있잖아. 자, 이게 이 원자과 전자라는 게 그 원자가 다른 원자랑 결합할 수 있는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이다 보니까 다른 원자 최대 4개랑 결합할 수 있어.
원자와 결합이 가능해. 그럼 니는 알다시피 분자라고 하는 게 있잖아. 어떤 원자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잖아. 분자가 달라지면 성질이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야, 봐봐. 탄소가 말이야 이렇게 돼. 이제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이거 선생님 선으로 표시할게. 팔이 4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이 4개를 각각 다른 원자랑 결합할 수 있어.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수소랑 결합한다고 해보자.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게 얘네가 주로 탄소에 수소나 산소가 결합한다 그랬잖아. 자, 만약에 이 탄소가 수소랑만 결합한다 그러면 수소 몇 개랑 결합할 수 있다고? 수소 4개랑 결합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수소랑만 결합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개랑 결합하는데 얘처럼 4개의 수소랑 결합할 수도 있고 3개는 수소랑 결합하고요. 하나는 다른 원소랑 결합할 수 있어. 아니면 4개 중에 2개가 수소랑 결합하고 2개가 다른 원소랑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어. 반대로 수소 하나랑 결합하고 나머지 지금 이게 염소거든, 염소. 염소라는 애 3개랑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는 거야. 아니면 아예 탄소가 염소 4개랑만 또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는 거지. 수소 대신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최대 4개의 원자랑 결합한 이거 다 분자가 다른 분자야. 다양한 분자 만들 수 있다는 거지. 탄소 원자 하나당 최대 4개의 원자랑 결합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자를 만들 수 있다. 맞지? 그래서 우리 주변에 탄소 화합물이 많은 이유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한 거야. 최대 4개랑 결합할 수 있어. 첫 번째. 자, 두 번째. 그게 아마 이제 옆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지? 뭐 이른바 이제 공유결합이라는 걸 하는데. 그지? 요 이제 6번, 7번이야.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요거 지울게.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탄소가 예를 들어 방금 얘기한 뭐 수소, 뭐 염소 이런 애 결합할 수 있지만 탄소끼리 또 결합할 수 있거든. 탄소끼리 결합해. 자, 그런데 탄소끼리 결합할 때 말이야. 잘 봐. 탄소가 최대 4개랑 결합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또 다른 탄소와 결합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탄소끼리 결합할 때는 말이야. 첫 번째. 무한히 결합할 수 있어. 탄소끼리 결합할 때 무한히 결합할 수 있는 거야. 탄소 이렇게 2개만 서로 결합할 수도 있고요. 탄소가 3개가 이렇게 쭉 결합할 수도 있어. 그럼 나머지 다른 원자들이 이제 와서 결합하겠지. 탄소 원자 하나당 무조건 최대 4개니까 맥시멈으로 쓰면 이런 식이 되겠지. 뭐 탄소가 4개가 결합할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개수가 자유롭게 무한히 결합할 수 있어. 그러면 탄소가 3개가 결합했느냐 4개가 결합했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에 결합할 수 있는 원자 수가 다르겠지. 그리고 탄소끼리 결합하는 개수가 많아질수록 그 주변에 결합하는 원자의 개수도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 예를 들어 얘라고 치면 여기에 최대 10개의 다른 원자가 결합할 수 있는데 그 10개가 전부 같은 놈일 수도 있고 하나, 9개, 2개, 8개, 3개, 7 이런 식으로 이것만으로도 또 엄청난 많은 분자가 만들어지겠지. 알겠어? 그럼 이때 자 탄소끼리 결합했을 때 이렇게 탄소가 이렇게 쭉 길게 이어지잖아. 요거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탄소 골격이라고 불러. 탄소 골격. 그래서 탄소끼리 결합하면서 그 탄소 골격이 무한히 길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탄소 개수에 따라서 결국 결합할 수 있는 원자의 수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더더욱 다양한 분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 또 뭐냐 탄소끼리 결합할 때 일단 무한히 결합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말이야 얘네가 탄소의 개수도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지만 그 모양도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다양한 모양으로 결합할 수 있다는 잘 봐. 예를 들어서 탄소가 5개가 결합을 한다고 치자. 그럼 그 탄소 5개가 방금 얘기한 탄소 골격이 이런 식으로 탄소가 그냥 일직선으로 쭈르르르르르르르 결합할 수도 있어. 자, 이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슬 모양이라고 불러. 사슬 모양. 근데 탄소가 5개가 결합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거든.
탄소 4개가 이렇게 결합한 상태에서 마지막 탄소 하나가 여기 와서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맞지? 똑같이 탄소가 중간에 탄소 골격이라는 게 5개인데 얘는 사슬 모양이고 얘는 그러면 무슨 모양이라니? 가지 달린 사슬 모양이라고 그래. 가지 달린 사슬. 그 다음에 5개가 결합하는데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어. 오각형 형태로 탄소 5개가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약간 오각형 형태를 띠면서 각각의 탄소 옆에는 2개씩 더 결합할 수 있거든. 최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러면 고리 모양이라 그래. 똑같이 탄소가 5개가 결합하는데 다양한 형태로 결합할 수 있다고. 다양한 모양으로 결합할 수 있어. 자,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무슨 모양? 자, 그러니까 니네 그 다음 페이지 되겠죠. 이게 뭐 탄소화합물의 다양성, 그래서 방금 얘기한 거야. 탄소들끼리 결합할 때는 그 탄소 원자가 무한대로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다는 얘기고, 방금 얘기했지? 똑같은 탄소가 결합하더라도 똑같은 개수의 탄소가 결합하더라도 다양한 모양으로 또 결합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사슬 모양이라든지 가지 달린 사슬 모양이라든지 방금 뭐 이게 고리 모양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결합할 수도 있어.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어. 자,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탄소끼리 결합할 때, 자, 탄소 하나당 팔이 최대 4개라 그랬잖아? 아까 얘기했지. 결합을 할 때 내가 팔 하나를 이용해서 얘랑 결합할 수도 있지만 얘랑 결합할 때 팔 2개로 결합할 수도 있거든? 내가 팔 4개니까? 자, 탄소끼리 결합할 때는 또 다양한 결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이게 이제 나중에 통합과학 교과서나 참고서를 보면 화학 파트 뒤에 나오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니네가 화학 파트에서 뭐 이온 결합이니 공유 결합이니 이걸 원래 배운 상태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이걸 먼저 하기 때문에 조금 괴리가 있을 수는 있는데, 자, 무슨 얘기냐? 잘 봐. 탄소가 예를 들어서 2개가 이렇게 결합을 하잖아. 자, 이 탄소하고 다른 원자들 혹은 탄소끼리 결합할 때는 공유 결합이라는 걸 해. 그럼 방금 얘기한 것처럼 탄소와 탄소가 팔 하나, 선생님이 실선으로 표시하는 게 공유결합이라는 걸 의미하거든. 팔 하나를 이용해서 이렇게 결합할 수 있어. 그러면 이 각각의 탄소 하나당 최대 3개가 더 결합할 수 있어.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때 이렇게 탄소하고 탄소 사이 팔 하나, 이 공유결합은 공유결합인데 이거를 단일결합이라고 얘기해. 단일결합. 근데 탄소끼리 결합할 때 팔 2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것도 공유결합인데 이 경우에는 이중결합이라고 얘기를 해. 자, 만약에 이렇게 탄소끼리 팔 2개를 사용해서 결합을 하면 각각의 탄소당 2개가 더 결합할 수 있어. 최대. 토탈 4개여야 되니까. 탄소 하나당 무조건 팔이 4개여야 되기 때문에 얘랑 팔 2개를 사용하면 나머지 최대 2개 더 결합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탄소끼리 2개가 결합하는데 얘 3중으로 결합할 수도 있어. 그러면 얘네 하나 이제 각각 1개씩 더 결합할 수 있어. 이런 거 3중 결합이라고 해. 그러니까 탄소끼리 결합할 때 단일 결합도 할 수 있고, 혹은 2중 결합도 할 수 있고, 혹은 3중 결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탄소가 2개가 결합하더라도 단일 결합했느냐, 2중 결합했느냐, 3중 결합했느냐에 따라서 주변에 결합할 수 있는 원자 개수가 달라지잖아. 그래서 이런 특징들 때문에 탄소는 굉장히 다양한 분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수소와 산소와 뭐 질소랑 결합하면서 이런 다양한 이런 특징 때문에 우리 주변에 굉장히 다양한 탄소 화합물이 존재한다. 게다가 특히 이렇게 결합하는 경우 있지. 이런 식으로 이제 탄소끼리 결합하고 거기에 뭐 다른 원자 이렇게 결합한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안정해.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단백질이니 뭐 핵산이니 탄수화물 중에 이제 뭐 녹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분자로 따지면 굉장히 큰 분자야. 그럼 아까 얘기했지.
탄소는 무한히 연결될 수 있다 그랬잖아. 큰 분자를 만들기에 굉장히 유리한 거야. 큰 분자도 만들기에도 유리하고 구조도 안정하다 그랬잖아. 구조적으로도 안정하고 탄소가 무한히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분자 만들기에 매우 유리하고, 그리고 또 탄소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또 결국 또 다양한 탄소화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들이 대부분 탄소화물인 이유는 바로 탄소가 갖고 있는 이런 특징 때문에 굉장히 큰 분자 만들기에도 유리하고 구조적으로도 안정하기 때문에 결국 얘네들이 대부분 탄소화물로 이루어져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단일 결합, 이중 결합, 뭐 삼중 결합 얘기 방금 했던 거 다 나오지, 그죠? 이렇게 탄소끼리 결합할 때 단일 결합도 할 수 있고, 이중 결합도 할 수 있고, 삼중 결합도 할 수 있고, 이렇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그럼 본격적으로 이런 탄소화합물의 일종인 단백질, 지질, 뭐 핵산, 탄수화물 얘네들이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이 말이야, 알겠지? 자, 지금 조금 이제 시간이, 그지? 니네가 이 시간대 뭐 다른 학원을 다녔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니네 스케줄이 바뀌면서 또 첫 시간이기도 하고 아마 졸리울 거야, 그지? 졸리울 테니까 쉬엄쉬엄 할 테니까 잘 들어봐. 그럼 첫 번째 이제 첫 번째는 물 했으니 두 번째 이제 단백질이지, 단백질.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탄소화합물이야, 그지? 탄소화합물이긴 한데, 자, 단백질이라는 건 뭐냐? 일단 구성 원소로는 말이야. 탄소화합물이니까 방금 탄소가 중심이지. 거기에 수소라든가 산소라든가 이런 애들이 결합한 건데, 단백질에서는 아주 중요한 애였어. 단백질이라는 물질은 지질 뭐 이런 애 질소라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질소. 요거 꼭 기억해야 돼. 질소. 그래서 단백질의 구성 원소 외울 때는 보통 그냥 촌 이렇게 외우게 돼. 촌. 그지? 그냥 직관적으로 읽으면 촌이라고 하잖아, 그지? 탄소, 수소, 산소에 질소라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거야, 그지?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백질은 분자로 따지면 굉장히 큰 분자거든. 고분자 물질이에요, 고분자 물질. 근데 그 고분자는 고분자인데 단백질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좀 조그만 단위체라고 하는 작은 분자들이 여러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큰 분자야. 자, 단위체라고 하는 게 있어, 단위체. 우리가 이제 고분자 화합물이라고도 부르거든. 그러면 그 큰 분자인데 자그만 분자들이 여러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걸 단위체라고 불러. 단백질의 단위체가 뭐냐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애야. 아미노산. 자, 아미노.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단백질. 자, 예를 들어서 내 머리카락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이 머리카락을 이루는 단백질은 어디서 왔어? 내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단백질은 우리가 음식에도 단백질이 들어있지. 우리가 뭐 표현은 내가 먹은 음식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근육으로 간다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하게는 음식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분해하면 아미노산이라는 게 생겨. 그거를 흡수해서 그 아미노산을 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단위체가 중요해. 이 아미노산이라는 분자들이 무수히 많이 결합해서 단백질이 되는 거야. 참고로 우리 몸 안에서 이 단백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아미노산은 토탈 20종류가 있습니다. 20종류. 아미노산 20종류가 있어. 그죠? 잘 봐. 아미노산의 구조가 그럼 굉장히 중요한데 잘 보세요. 아미노산이라는 분자야. 얘도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미노산이라는 분자를 표시하면 이렇게 생겨. 방금 얘기한 거대로 가운데 탄소가 이렇게 있지. 탄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뭐 질소나 수소나 이런 애들이 결합한 거야. 특히 여기 질소 포함한다 그랬지. 그럼 그때 잘 봐. 부르는 명칭이 있어. 요게 아미노산 분자 하나인데 여기 질소라는 원소 옆에 수소 두 개가 이렇게 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미노기라고 불러. 아미노기. 이걸 아미노기라고 불러.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오른쪽.
요 가운데 탄소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애는 얘는 카복식이라고 불러. 카복식이. 카복식이. 자, 이렇게 아미노산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선생님이 R이라고 써놓은 거 있죠. 여기 R. 야, 얘들아 여기 봐.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다 그랬잖아. 어떤 아미노산이든지 요 부분은 다 똑같이 생긴 거야. 근데 여기 R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에 어떤 원자가 붙어 있느냐, 어떤 또 다른 분자가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R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곁사슬이라고 불러. 곁사슬. 그러면 요렇게 생긴 아미노산들이 여러 개가 결합을 하면 그 결과 이른바 이제 단백질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단백질이. 자, 그럼 잘 봐. 아미노산이 결합을 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다가 이제 여기 나와 있긴 한데, 자, 여기 봐봐. 여기 아미노산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 자, 이쪽에 또 아미노산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 자, 아미노산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이 아미노산들이 결합을 할 때, 야, 여기 봐봐. 요게 뭐라 그랬냐? 여기가 이제 아미노산 하나잖아. 여기서 여기를 선생님이 카복식이라고 한다 그랬지? 그 다음에 여기는 아미노기라고 한다 그랬잖아? 카복식이와 이웃한 아미노산의 아미노기 사이에 결합을 하는 거야. 결합을 하는데, 요렇게. 요거 하나 뭐야? H 두 개에 O 하나는 뭐지? 물이지, 물. 얘네 둘이 만나서 얘네 사이에서 이렇게 물 분자가 하나 쫙 빠져나오면서 그럼 여기 탄소만 있을 거 아니야. 얘하고 여기 질소하고 다이렉트로 결합해. 그러면서 아미노산 두 개가 결합하는 거야. 그러면 자, 이렇게 아미노산이라는 분자 두 개가 결합하면서 물이 빠져나오면서 결합하는 거를 탈수 축합이라고 그래. 아미노산 분자 사이에 탈수 축합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결합을 해. 그러면 그 결과 해봐. 여기 얘가 물이 이제 빠져나갔잖아.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럼 이때 여기 탄소하고 질소가 직접 이렇게 결합한다. 이렇게 결합한다. 그럼 그 결합한 부분을 따로 이제 쓰면은, 그지? 여기서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오면서 결합하는 것을, 자, 탈수, 물이 빠져나오면서 결합하는 거 탈수 축합이라고 하는 거고, 그 빠져나간 자리에서 얘하고 얘가 결합을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결합한 부분이 어떻게 생겼겠어? 요렇게. 여기에 요렇게 결합이 돼 있겠지? 그 물이 빠져나가고 그 결합한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 부분을 요거를 펩타이드 결합이다 이렇게 불러.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이다 이렇게. 이거 꼭 외워야 돼.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오. 펩타이드 결합. 아미노산 분자 두 개가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어지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아미노산 두 개가 결합을 하잖아. 그럼 이 전체는 뭐라 부를까? 니네 두 개를 뜻하는 접두사가 다이라는 게 다이. 그럼 다이펩타이드라고 그래. 아미노산 세 개가 결합하면 뭐라 부를까? 트리펩타이드라고 그래. 그지? 그럼 그런 식으로 아미노산이 졸라 많이 결합하면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니네 이제 공부하다 보면 폴리펩타이드란 말이 좀 종종 나오거든. 폴리펩타이드가 곧 단백질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어?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그림이에요. 그지? 자, 아미노산 이렇게 생겼다 그랬어. 그래서 여기 질소가 있고 질소 옆에 수소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부분을 아미노기라고 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 탄소 옆에 탄소가 하나 있고 거기에 산소하고 요거 이제 하여튼 요 부분을 카복식이라고 불러. 그지? 그래서 아미노산끼리 결합할 때 자, 이렇게 아미노산 두 개가 이렇게 결합할 때 자, 여기가 뭐라 그랬어? 방금 얘기한. 여기가 카복식이. 여기가 아미노기인데 카복식이와 아미노기 사이에서 이렇게 물이 하나 빠져나가면서 결합을 한다. 물이 빠져나가면서 결합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탈수 축합이라고 한다. 이거 적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손이 가만히 있으니까 졸려. 그럼 그래서 이제 결합하면 요런 모습이거든. 근데 여기 요거 있죠. 요거.
물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결합한 부분, 요 부분을 뭐라 부르냐면 펩타이드 결합이라 부르는 거예요. 물이 빠져나가고 결합한 부분. 펩타이드 결합이라. 알겠어? 자, 그러면 요 아미노산 일단 중요한 거 두 개. 아미노산의 구조 꼭 기억해야 되고, 아미노산들끼리 결합할 때는 물이 빠져나가면서 그 결합한 부분을 뭐라 부른다? 펩타이드 결합이라 부른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봐봐. 요 동그라미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라고 칠게. 그럼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요 결합한 부분을 선생님이 지금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펩타이드 결합, 그죠? 자, 그러면 봐봐. 아미노산 두 개가 결합하면 펩타이드 결합이 하나지. 자, 아미노산이 세 개가 결합하면 펩타이드 결합이 몇 개야? 두 개야. 아미노산이 네 개 결합하면 세 개지.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일반화하자고. 아미노산이 N개가 결합하면 걔네들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은 몇 개야? 몇 개? 야, 아미노산이 두 개일 때 펩타이드 결합 하나, 아미노산이 세 개일 때 펩타이드 결합 두 개 아니야. 쭉 늘려서 N개가 결합하면 펩타이드 결합은 그럼 몇 개가 되는 거야? N-1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근데 나중에 이거 교과서에 나오기도 하고요. 시험에도 종종 나와.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볼게.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지려면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가는 거잖아. 그러면은 아미노산 N개가 결합하면서 생성된 혹은 빠져나간 물 분자 수는 몇 개? 똑같이 N-1개죠. 봐봐. 얘 물 하나 빠져나가고 펩타이드 결합 하나 생기는 거라니까. 그럼 펩타이드 결합이 N-1개 생기면 그때 빠져나간 물 분자 수도 N-1개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알겠어? 그래서 일단 단백질에서 니네 펩타이드 결합이란 말 꼭 기억해야 되고, 펩타이드 결합이란 말 꼭 기억해야 되고, 뭐 관계는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된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아미노산이 무수히 많이 결합해.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무수히 많이 결합한 애를 뭐라고 한다고? 폴리 펩타이드라고 하는 거고, 그제?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거고. 자, 이렇게 결합하는 데 쓰이는 이 아미노산은 토탈 20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폴리펩타이드가 결국 단백질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자, 단백질은 말이야. 단백질마다 고유한 구조가 있어. 자, 이렇게 아미노산들이 여러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은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갖는다 또는 고유한 구조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해.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갖는다라고 얘기해. 고유한 입체 구조. 그 단백질이 어떤 구조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단백질이 하는 일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고유한 입체 구조라는 말이 결국 단백질마다 고유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그 구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같이 아미노산이 3개가 결합하더라도 AAB 혹은 AAA, AAC 어떤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는 거야. 알겠어? 자, 이 고유한 입체 구조는 아미노산이 몇 개가 결합했느냐,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결합하느냐, 어떤 아미노산이 결합했느냐에 따라서 이 구조들이 달라진다고. 자, 이거를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아미노산 서열이라고 하는 거야. 아미노산 서열. 알겠니? 자, 정리하면 이거야. 아미노산들이 결합하면 결국 단백질이 되는데 아미노산 서열이 어찌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진 단백질들의 구조가 달라지는 거고, 그럼 그 구조에 따라서 단백질의 기능이 달라진다. 기능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물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미노산 20종류 있다 그랬어.
자, 여기다 이제 예를 들게. 자,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는데 20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아미노산 3개를 결합해 가지고 단백질을 만든다고 치자. 그럼 이때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의 종류, 가지수는 몇 가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 자, 지금 이 내용을 토대로 생각을 해봐. 아미노산이 3개가 결합하더라도 어떤 아미노산이 결합하느냐, 그제? 어떤 순서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 달라진다 그랬지. 그럼 봐봐, 이렇게 3개가 결합하는 요 자리에 오는 아미노산은 20종류 중에 한 가지일 거 아니야. 여기도 20종류 중에 한 가지일 거 아니야. 여기도 20종류 중에 한 가지겠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걔네들을 조합해서 단백질을 만든다고 그러면 단백질은, 이해됐어? 여기에 20가지 중에 하나가 올 거고 20가지 중에 하나가 올 거고 20가지 중에 하나가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3개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 때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의 종류는 20의 3승. 그래서 이게 문제에 아미노산이 뭐 5종류라고 나올 수도 있고. 자, 여기서 이 밑이라고 하지. 이거 큰 숫자가 그 단백질 만드는 데 쓰이는 아미노산의 종류, 가지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지수에 해당되는 게 그 결합하는 아미노산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 만약에 문제 이렇게 나왔어. 아미노산이 5종류가 있는데 그 5종류의 아미노산을 4개를 결합시켜서 단백질을 만든다 그러면 몇 가지 만들 수 있느냐? 그럼 몇 가지? 5종류고 4개면 5의 4승 이렇게 결합하면 되는 거야. 이거 나중에 학교에서 내신 때 또 하겠지만 내신에서 종종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미노산 서열에 따라서 단백질의 구조가 달라요. 근데 지금 구조까지는 얘기 안 할게. 뭐 1차 구조니 2차 구조니 3차 구조니 4차, 이거 헷갈리기만 할 거 아니야. 지금 그것까지는 언급을 안 할 테니까 일단은 아미노산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마다 고유한 어떤 구조가 있다. 근데 그 구조가 다르면 걔네들이 하는 기능이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밑에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제 여기 보면 나와 있지. 여기 있으니까 그럼 설명 좀 해야 되겠네. 그래서 단백질은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는데 그게 이제 아미노산 서열에 따라서. 그 아미노산 서열이라는 게 뭐라고? 방금 얘기했죠. 아미노산이 몇 개가 어떤 순서로, 그제? 어떤 종류가 결합하느냐. 그거를 의미한다. 그러면 그렇게 결합을 할 때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구조가 크게 봐봐. 4가지가 나와. 자, 1차 구조라는 건 뭐냐면 그냥 단순히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쭈르르르 이렇게 결합하는 거 있지. 이렇게 결합하는 거. 그냥 일직선으로 쭈르르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1차 구조야.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요 색깔 하나하나가 아미노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아미노산은 여기 곁사슬이라는 거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진다 그랬잖아. 이 곁사슬끼리 이렇게 잡아당기기도 해, 서로. 그러다 보면 자, 그러니까 이거야. 야, 단백질의 구조에서 이제 1차 구조라는 거는 그냥 아미노산이 단순히 쭈르르르르 그냥 일직선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1차 구조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 결합되어 있는 아미노산들 사이사이에 서로 또 잡아당기기도 하거든. 그러다 보면 그 아미노산이 이렇게 병풍처럼 길다란 단백질이 이렇게 꺾여 있는 경우도 있어. 혹은 걔네들끼리 이렇게 나선 형태로 꼬여 있는 경우도 있어. 됐어? 그러니까 니네 실이 하나 있는데 실을 그냥 쫙 펴놓은 게 1차 구조라고 한다면 그 전체적인 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꺾여 있는 거, 이런 형태를 띠고 있으면 그거 2차 구조라고 하고, 아니면 걔네가 이렇게 나선 형태로 꼬여 있으면 그것도 2차 구조라 그래. 다만 이제 요거는 우리가 알파 나선이라고 이제 이거 베타 병풍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알파 나선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요런 형태를 띠고 있으면 요런 걸 2차 구조라 그래. 자, 그럼 봐봐. 요렇게 나처럼 꼬여 있는 형태는 2차인데 얘를 뭉쳤어. 뭉쳐서 내가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었어. 그게 3차 구조야. 자,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어떤 덩어리, 단백질 덩어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 덩어리가 얘를 뭉쳐 놓은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나선 형태로 돼 있는 애를 뭉쳐가지고 내가 덩어리를 하나 만들었어. 이게 3차 구조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나선 형태를 띠는 애를 뭉쳐가지고 뭐야? 또 덩어리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겠지? 이것도 3차 구조야. 요 각각의 덩어리. 그러면 그런 덩어리가 또 여러 개가 모여서 큰 덩어리를 만드는 경우가 있겠지. 그걸 4차 구조라고 해.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 있지, 요 그림? 봐. 여기 보면 이 전체 있지. 이 전체는 4차 구조야. 근데 그 이 4차 구조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하나의 단백질은 또 조그만 단백질들이 여러 개가 뭉쳐서 만들어진 단백질인데 이 전체는 4차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그때 요 지금 덩어리 하나가 3차 구조인 거야. 그러니까 3차 구조인 단백질이 4개가 뭉쳐서 만들어진 거야. 자, 그러니까 어떤 단백질은 4차 구조를 띠고 있고 어떤 단백질은 3차 구조를 띠고 이렇단 말이지. 그래서 4차 구조를 띠고 있는 대표적인 단백질에 헤모글로빈이라는 애가 있는 거야. 니네 그 피가 나면 빨갛게 보이는 이유가 이 헤모글로빈 때문이야. 그래서 먹으면 또 쇠맛이 나지. 여기 철이라는 원자가 들어있거든. 철. 쇠맛이 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야. 얘는 이제 산소 운반을 하지. 근데 적혈구에 들어있는 단백질. 그래서 이제 단백질마다 그 구조가 다르다. 1차 구조인 단백질도 있고 2차 구조인 단백질도 있고 3차 구조인 단백질도 있고 4차 구조인 단백질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보통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4차 구조를 띠고 있는 단백질로 헤모글로빈이 가장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들이 몸 안에서 어떤 일을 하냐 이거지. 어떤 일을 하느냐. 단백질의 기능. 일단 첫 번째, 자,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도 있지만 우리가 음식을 통해 먹는 단백질도 있잖아. 자, 음식을 통해서 먹는 단백질은 일단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는 이유가 뭐야?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밥을 먹는 거잖아. 에너지 만들기 위해 쓰이기도 합니다. 에너지원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1g당 내가 4kcal만큼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고기를 300g을 먹었어. 순수한 닭가슴살을 300g 먹으면 나 그거 가지고 1200kcal 에너지를 내 몸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그죠? 에너지원으로 쓰여.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내가 먹은 음식에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얻는다고 치면 그걸 토대로, 그러니까 내가 단백질을 먹으면 또 소화가 돼서 아미노산이라는 걸 흡수한단 말이야. 그럼 그거 가지고 에너지 만드는데 쓰기도 하고, 그 아미노산을 가지고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어내기도 한단 말이지. 그치? 자,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지만 물 다음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게 많다며. 몸을 구성하는 데 쓰이지.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 야, 니네 머리카락 단백질이야. 손톱 단백질이야. 근육 단백질이야. 자, 뭐 예를 들어 써볼까? 뭐 머리카락. 응?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뭐 근육. 그치? 그 다음에 지금 너희 시기에 왕성하게 나오고 있지. 뭐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 호르몬 종류들도 대부분 또 단백질이거든. 그 다음에 우리 밥 먹으면 소화시키는 소화 효소라고 하는 것도 결국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효소. 응? 효소.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한 이런 혈액 속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 같은 것도 또 다 단백질이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의 여러 부분들을 만드는데 쓰인다, 단백질이. 그치? 쓰인다라는 거야. 몸을 구성한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내 몸 전체가 한 66%가 물이면 단백질은 한 14%? 13% 정도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위들이 다 뭐야? 그죠? 그리고 뭐 이거를 다 포함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니네 세포라는 게 만들어지려면 단백질이 필요한 거야. 그죠? 세포라는 게 만들어지려면 그래서 뭐 세포막의 성분이 되기도 하고 세포의 원형질의 성분이 되기도 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알겠니? 선생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쉴 거니까 좀 조금만 집중해.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사실 여기 써놓은 거 보면 또 이제 나머지 단백질이 하는 일 우리가 알 수 있어. 아,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해도 되는데 니네 얘네들 중에 얘네를 이루는 단백질 이름이 있거든. 그 몇 개 정도는 외워놔야 되는데 예를 들어 머리카락 같은 경우 이제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 그 다음에 여기 헤모글로빈이라는 놈,
요것도 좀 암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근육을 이루는 뭐 단백질 이제 액틴이라는 뭐 마이오신이라는 요 단백질의 이름들 정도, 요거 세 가지 정도는 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 세 가지 정도는 좀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몸을 구성하는 데 쓰이고, 또 그럼 얘네를 보면 또 이제 나머지 하는 일을 알 수 있거든. 자, 어떤 일도 하느냐? 야, 생각해봐. 특히 이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어때? 물론 이제 성장 호르몬만 얘기를 했다만, 우리 몸 안에서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호르몬이 나와서 내 몸을 뭐야?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관여하고 있거든, 호르몬들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항상성이라고 하거든. 그 다음에 네 효소 같은 것도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내 몸 안에서 끊임없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거든. 그걸 내가 아까 물질 대사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때 무조건 효소가 관여해. 그러니까 이런 호르몬이라든지 효소 같은 걸 보면 결국 얘네들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모든 일들을 막 조절하고 있는 거야. 결국 단백질이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 이렇게. 생리 기능을.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세포막을 이루는 성분이 되기도 하잖아. 눈에 안 보이는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냐. 근데 그 세포하고 세포들 사이에 여러 가지 물질을 계속 주고받아. 운반을 해야 돼. 자, 운반하는 기능도 하는 거야. 예를 들어 헤모글로빈 생각해봐.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단백질이라 그랬지. 근데 얘가 적혈구 안에 들어있단 말이지. 그럼 얘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뭐 해줘? 내 몸 구석구석까지 뭐 해줘? 산소를 운반해주지. 산소 운반하는 기능도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름 모를 운반 단백질들이 존재해요, 내 몸. 그럼 걔네들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 혹은 세포의 어떤 다른 부위로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운반하는 역할도 한단 말이야. 결국 단백질이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여기다 또 안 썼는데, 특히 지금 니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있는 거 아니냐, 그지? 물론 선생님 지금 감이 벗고 있다만, 그지?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처럼 내 몸에 바이러스, 얼마 전에 선생님 독감이 걸렸었거든. 코로나는 아니었어. 아주 막 열나고 아파 죽을 뻔했어, 몸살 걸려서.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바이러스나 세균이 내 몸에 들어오면 내 몸 안에서는 항체라는 게 생겨. 그래서 걔네들이 내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나 세균을 막 싸워, 걔네들이랑. 걔네 없애. 그 없애는 과정 중에 내 몸에서 열이 나고 내가 아픈 거거든. 그 항체라고 하는 것도 성분이 단백질이야. 그럼 항체가 하는 일이 뭐야? 내 몸을 지켜주는 일을 하잖아. 방어작용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니네 우리 몸에 단백질이 없으면 우린 죽는 거야. 근데 단백질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거 뒤에 가면 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열에 굉장히 취약해. 그러니까 아까 단백질마다 고유한 입체 구조가 있다 그랬지. 근데 그 구조가 있잖아. 그 구조를 갖고,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은 이런 4차 구조일 때만 산소를 운반하고 하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걸 가열하잖아? 열받게 하잖아? 이 구조가 바뀌어. 구조가 바뀌면 얘는 그 기능을 못 하는 거야. 니네 계란 후라이 생각하면 쉽지. 날계란을 후라이팬에 톡 터뜨리면 흰자 부분이 투명하잖아. 후라이팬에 불 켜서 가열하면 거기가 하얗게 변해버리지. 그 우리가 흰자라고 하는 부분이 단백질이거든. 투명했던 게 하얗게 변해버리는 거야. 근데 불을 끈다고 해서 그게 다시 투명해지진 않지. 단백질은 열이 가해지면 그 고유한 입체 구조가 깨지거든. 근데 그 열이 다시 없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되돌아오지 않아. 한 번 깨지면 끝이야. 변성이라 그래. 변성. 그래서 우리가 왜 심한 감기 몸살을 앓을 때 막 열나잖아. 그 열나면 막 해열제 먹고 막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열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내 몸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단백질인데 체온이 너무 올라가서 40도가 넘어가면 보통 단백질이 변성되거든. 고열이 나는 게 방치가 되면 얘네들이 다 손상돼. 특히 뇌의 주성분도 단백질이란 말이야. 뇌 손상 온다고. 혼수 상태 빠져서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니네 감기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감기 걸려도 열만 떨어뜨리면 괜찮아. 선생님이 특히 그렇거든. 막 기침 콜록콜록 하고 아픈데 몸에서 열만 조금만 났다면 온몸이 쑤시고 아파. 그래서 선생님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몸살 걸려서 감기 몸살이 열 나면 열을 떨어뜨리거든. 열만 떨어뜨리면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들은 얘네들 각각의 구조들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다. 근데 그게 열이 가해지면 그 구조가 변해버린다. 변하면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 아무튼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 중에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다. 자, 잠깐 쉬었다가 요 탄수화물이라는 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은 이제 교재 순서대로 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이 나와. 자, 아까 이제 선생님이 비율을 잠깐 썼었다만,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물이라 그랬고, 그 다음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단백질이었지? 그리고 지질이고, 그리고 무기염류, 그리고 핵산, 그리고 탄수화물이야. 자, 세 번째 이제 탄수화물이야. 자, 탄수화물이라네. 세 번째.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얘는 탄수화물이니까 뭐겠어?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다. 뭐 이런 뜻이겠지, 그지? 이런 뜻이야. 탄수화물. 그래서 얘도 자, 일단 구성 원소부터 보자면은 뭐 얘 당연하지만 탄소에 수소나 산소가 이제 결합. 아까 단백질과 달리 질소라는 원소는 없어. 얘는 그냥 탄소, 수소, 산소로만 이루어진 애야. 알겠니? 근데 탄수화물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지? 니네 이제 공부하다 보면 당이라고 나오네. 당. 뭐 당도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당류라고 나오면 이거 다 탄수화물이라 생각하면 돼. 근데 그런 탄수화물 중에서 가장 작은 탄수화물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단당류라고 그래. 단당류. 자, 대표적인 단당류, 당자로 끝난 애들 많이 들어봤을 거. 포도당 들어봤지? 대표적인 단당류의 포도당이라 해. 포도당. 그 다음에 과당. 그 다음에 갈락토스. 그 다음에 뭐 디옥시리보스, 리보스 뭐 이런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이제 단당류다 이렇게 불러. 단당류. 근데 자, 얘네들 다 탄소가 들어있을 거 아니니? 근데 특히 단당류는 탄소가 또 몇 개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하거든. 자, 예를 들어서 단당류에 탄소가 5개가 들어있으면 5탄당이라 불러. 6개가 들어있으면 6탄당이라 불러. 4개가 들어있으면 4탄당, 3개가 되면 3탄당 이렇게 되거든. 근데 생명체를 구성하는 당들은 대부분 5탄당 아니면 6탄당이야. 자, 대표적으로 니네 나중에 가면 이것도 외워야 되는데 포도당의 분자식이 어떻게 되냐면 C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이렇게 쓰거든. 자, 여기 탄소 몇 개 들어있어? 6개 들어있는 거야. C6이니까, 그치? 그럼 포도당은 6탄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6탄당.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디옥시리보스, 리보스라고 하는 애들은 탄소가 5개가 들어있거든. 5탄당이야. 그래서 또 이렇게 단당류들은 탄소가 몇 개냐에 따라 또 나누기도 해.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 6탄당이라 그랬지. 우리가 6탄당인 애들은 보통 그림으로 표현할 때 여기 나와있지.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그려. 육각형 모양으로. 5탄당들은 오각형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보통 포도당 표현할 때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육각형 도형으로 표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디옥시리보스나 리보스라고 하는 애들 5탄당이라고 그랬잖아. 얘네들 보통 이제 그림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오각형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애들 단당류라고 그래. 자, 그러면 이런 단당류가 2개가 결합한 것도 있어. 이걸 이당류라고 합니다. 이당류. 자, 예를 들면 이당류 뭐가, 이것도 들어봤을 거야. 엿당이라는 거. 엿당. 그 다음에 우리 음식 먹을 때 거의 빠지지 않는 조미료 중에 하나가 뭐죠? 소금이 있고 설탕이 있지? 설탕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당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들은 기억 안 나고 나도 기억 안 나. 우리가 응애 신생아 시절에 엄마 모유를 먹지. 모유에 많이 들어있는 거. 젖당이라는 거. 젖당. 대표적으로 엿당, 설탕, 젖당 이런. 자, 참고로 엿당이라고 하는 이당류는 포도당이라는 단당류가 2개가 결합한 거야.
설탕은 포도당이라는 단당류 하나와 과당이라는 단당류가 이렇게 두 개가 서로 결합한 거예요. 젖당은 포도당이라는 단당류 하나와 갈락토스라고 하는 단당류 하나가 서로 결합한 거예요. 이렇게 단당류 두 개가 결합한 걸 뭐라고 한다? 이당류라고 해요. 그럼 이때도 뭐 자세한 거는 얘기 안 하겠지만 여기 마치 그림으로 나와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끝도 없으니까 이렇게 조그만 분자가 여러 개가 결합할 때 무조건 물이 하나 빠져나가면서 결합한다 생각하면 돼. 아까 아미노산도 아미노산끼리 결합할 때 물 빠져나가면서 결합했지? 얘도 똑같아.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할 때는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가면서 서로 결합하는 거야. 자, 물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결합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탈수 축합이라고 한다 그랬지. 얘도 탈수 축합에 의해서 얘네 둘이 결합하는 거야. 그래서 포도당 두 개가 결합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얘네 둘이 요 각각의 단당류잖아. 걔네 둘이 결합하면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가면서 여기가 결합하는 거야. 참고로 우리가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한 부분은 펩타이드 결합이라 한다 그랬잖아. 얘도 여기 부분을 부르는 명칭이 있어. 글리코사이드 결합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 너희는 일단 펩타이드 결합만 외워두면 돼. 그래서 이렇게 단당류 두 개가 결합한 걸 이당류라 그래. 그럼 이런 단당류가 수백 수천 개가 결합한 거, 졸라 많이 결합한 거, 다당류라고 합니다. 다당류. 다당류라고 해. 다당류. 마늘 다자를 쓰는 거지. 그래서 특히 요 포도당 수백 개가 어떤 식으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 대표적으로 녹말이라는 게 있고요. 글리코젠이라는 게 있고요. 셀룰로스라는 게 있어. 얘네 다 포도당이 결합한 거거든. 포도당이 수백 수천 개가 결합한 건데 결합 방식이 조금 다른 거야. 그래서 구조가 좀 달라서 이렇게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 나뉘어지는 거야. 자, 참고로 우리가 먹는 감자, 고구마가 다 녹말 덩어리라고 하지. 밀가루라고 하는 것도 다 녹말 덩어리잖아. 그래서 보통 녹말은 있잖아. 그 우리가 먹는 감자나 고구마가 사실은 식물들이 광합성을 한 다음에, 그제? 낙서하지 말고, 그제? 필기를 해야지, 그제? 색칠 공부하지 말고. 이 녹말이라고 하는 거 보통 식물들이 광합성한 다음에 저장을 해두는 형태가 녹말인 거야. 그래서 줄기나 뿌리에 녹말을 저장을 해놓은 게 감자, 고구마인 거야. 그걸 우리 사람들이 캐먹는 것 뿐이지. 그래서 녹말은 식물의 저장 형태다 이렇게 얘기해. 식물의 저장 형태. 그 다음에 자, 우리 주식이 뭐지? 밥이지. 쌀이잖아. 쌀의 주성분이 뭐야? 탄수화물 녹말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하루 동안에 제일 많이 먹는 게 녹말이거든. 그러면 그 녹말을 가지고 사용한 다음에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동물들은 그 남는 탄수화물을 글리코젠이라는 걸로 바꿔서 간이나 근육에다 저장을 해. 그래서 글리코젠이란 다당류는 동물의 저장 형태다 이렇게 얘기해. 동물의 저장 형태. 동물의 저장 형태. 자, 그 다음에 셀룰로스는 지금 니네 팔 밑에 있어. 이거. 식물들이지, 식물. 나무, 식물 껍데기. 그 이제 식물은 세포벽이라는 게 있거든. 식물 세포는 세포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식물 세포벽의 주성분이 바로 이 셀룰로스라는 다당류입니다. 식물 세포벽 주성분이야. 식물 세포벽의 주성분. 이렇게 돼요. 이게 다 탄수화물입니다. 다 탄수화물.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탄수화물이 바로 이 단당류, 포도당인 거예요. 알겠어? 포도당.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니네 단당류하고 이당류 잘 봐봐. 설탕 보면 딱 알 수 있지. 설탕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잘 녹지. 니네 포도당도 피곤할 때 병원 가서 포도당 주사 하나 맞으면 되게 몸이 개운해지거든. 니네 나이 때 맞을 일은 별로 없지만 선생님은 종종 맞아. 뭐 병원 가면 이제 링거 맞는다 그러잖아. 그 수액에다 포도당 주스도 물에 되게 잘 녹아. 그리고 왜 포도당이겠어? 그렇지. 포도 먹으면 달어, 써, 셔 어떻게 돼? 물론 껍질은 좀 신맛이 나긴 한다만 그 알맹이 자체는 되게 달지. 자, 단당류하고 이당류는요 물에 되게 잘 녹아. 물에 잘 녹고 단맛이 납니다. 네, 물에 잘 녹고 단맛이 납니다. 단당류하고 이당류는. 니네 뭐
만들어 먹는 사람은 요즘 거의 없다면 식혜 있지, 식혜. 식혜에 엿당 들어있는 거거든. 물에 잘 녹고 단맛이. 그런데 반면에 다당류는 어때? 니네 밀가루가 녹말가루거든? 니네 밀가루 생으로 먹을 수 있냐? 못 먹지? 설사 조금 먹는다 하더라도 단맛도 안 나요. 자, 다당류는 물에도 잘 안 녹고, 물에 잘 안 녹고, 단맛도 안 납니다. 요런 또 특징이 있어. 아무튼, 자, 뭐 탄수화물은 이제 이런 여러 종류가 있더라는 거야. 자, 그럼 탄수화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제일 많이 섭취하는 게 탄수화물이거든. 맞지? 근데 여기 봐봐. 이 탄수화물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은 있잖아. 나머지 애들 중에 제일 적어. 비율로 따지면 0.5%밖에 안 돼, 이거. 그럼 그 이유는 뭐야? 자, 내가 먹는 탄수화물은 제일 많이 먹는데. 그럼 생각해봐. 먹었으면 내 몸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먹는 건 제일 많이 먹는데 내 몸을 이루는 건 0.5%밖에 안 된다는 건 뭐 대부분 다른 데 써버리는 거야. 어디에 쓰냐면 이 탄수화물은 주 에너지원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까 단백질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만 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 만들 때 제일 먼저 쓰는 게 탄수화물인 거야. 주 에너지원이라고 표현해. 그럼 얘도 얼만큼의 에너지를 주냐면 얘도 주는 건 단백질하고 똑같아. 1g당 4kcal. 자, 그래서 탄수화물은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몸을 구성하는 비율이 매우 적은 거야. 대부분 에너지 만드는데 써버리는 거야. 물론 그리고도 남으면 이제 저장을 하지, 이렇게. 뭐 동물 같은 경우에 글리코젠이라는 걸 바꿔서 저장을 하는 거고, 어쨌든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자, 그림에 탄수화물 종류고에서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자, 그리고 다당류 중에서도 이제 특히 니네 요 그림 있지? 요 그림을 좀 잘 봐둬야 돼. 세와 여고나 세와 고를 가는 친구들은 요 그림 꼭 나옵니다. 나중에 교과서 여기 보면 이게 세와고하고 세와 여고는 요 교과서거든. 이 교과서에 보면 이 그림이 그대로 나올 텐데. 니네 나중에 시험 볼 때 혹은 문제 풀 때 이 그림이 나오는 거야. 그림만 보고도 이게 어떤 다당류인지 알아야 돼. 봐봐. 약간 야 여기서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생긴 요거 하나가 포도당이잖아. 포도당이 수백 개가 결합했는데 이렇게 약간 나뭇가지 형태를 띠고 있으면 그게 녹말이야. 근데 나뭇가지가 되게 복잡한 나뭇가지 형태면 그게 글리코젠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포도당 수백 개가 결합했는데 그게 층층이 이런 식으로 나란하게 쌓여져 있으면 그게 셀룰로스라고 하는 다당류다라는 거 그림만 보고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요 그림 좀 잘 기억을 좀 해둬야 돼. 그래서 그림 좀 잘. 물론 여기 보면은 현대 교과서가 비상일 거야. 그다음에 서울 상문 여기 교과서가 미래인이거든. 교과서에 따라서 이 그림이 나오는 교과서도 있고 안 나오는 교과서도 있다만 일단 동아출판은 무조건 나와. 세와고 세와 요건 무조건 나오니까. 그죠? 서문은 교과서가 뭐였? 서문은 아마 서문도 이걸 거 미래인일 거거든. 그지? 서문도 아마 미래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서문을 가게 되면 아무튼 요거는 꼭 좀 그림을 좀 잘 기억을 좀 해두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교과서 펼쳐봤는데 이 그림 없으면 안 나오긴 하겠다만 일단 동아출판은 무조건 있기 때문에 세와나 세와 요거 친구들 이거 갈 친구들은 이거 그림을 꼭 기억해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지. 네 번째 지질 얘기요. 지질. 네 번째 지질 얘기 한번 해봅시다. 네 번째 지질. 근데 이제 우리가 익숙한 거는 사실 지질이 아니고 뭐가 익숙하지? 니네 중학교 때 뭐 소화단원 배울 때 많이 들어봤던 거는 지방이라는 걸 많이 들어봤지. 사실은 지방이 더 익숙하잖아. 지질이라는 거보다는. 이 지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방인 거야. 자, 지질 네 번째. 지질. 자, 해봐. 일단 지질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도 기본적으로 구성 원소는 말이야. 저기 탄수화물하고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수소나 산소 같은 애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야. 그러니까 구성 원소는 똑같아. 얘랑 똑같아. 탄수화물.
자,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지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자, 첫 번째가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 들어서 익숙한 지방이라고 하는 거야. 지방. 보통 중성지방이라고 표현하거든. 중성지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지질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로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게 있어. 자,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지질이라고 하는 거야. 지질. 그러니까 우리는 중학교 때 지질 중에서 지방만 배웠던 거야. 자, 그럼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인지질이라는 애는 별표를 100만 21개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거는 내가 테스트를 보더라도 무조건 낼 거고 나중에 학교에서 시험을 보더라도 무조건 나옵니다. 얘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우리가 배우는 지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지질이라는 놈이다. 일단 그럼 일단 첫 번째 지방이라는 놈 얘기해보자. 지방. 얘도 하나의 분자거든. 그지? 분자야. 자, 얘는 그 모양을 그리면 이런 식이야. 약간 길다랗게 생긴 글리세롤이라는 분자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글리세롤. 거기에 또 길다랗게 생긴 지방산이라는 분자가 세 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요런 형태야. 우리가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애는 분자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그럼 우리 지방은 우리 알다시피, 그지? 음식에 들어있는 지방, 기름기 있는 음식 먹으면 다 지방 먹는 거지 않니? 자, 일단 지방은 얘도 탄수화물이나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원으로 쓰여. 일단 에너지원. 그럼 이 중성지방은 얼만큼의 에너지를 주냐면 아까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1g당 4kcal를 줬잖니? 얘는 1g당 9kcal를 줍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은 1g당 4kcal 에너지를 얻을 수 있거든. 근데 지방은 1g당 9kcal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단위질량당 에너지를 되게 많이 주거든.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내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똑같은 양을 먹었을 때 얘가 제일 많이 남어.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야, 단백질 100g, 내가 탄수화물 100g, 지방을 100g을 먹었다고 치자. 근데 얘네들 각각을 이용해서 만약에 400kcal의 에너지를 얻으려면 얘는 100g을 다 써야 돼. 1g당 4kcal니까. 그지? 탄수화물도 100g을 다 써야 돼. 그래야지만 400kcal 얻을 수 있잖아. 근데 지방은 1g당 9kcal니까 야, 100g 중에 50g만 써도 벌써 450kcal거든. 그러면 얘는 50g이 남는다는 얘기인 거야. 맞아? 자, 1g당 9kcal의 에너지를 주다 보니까 다른 소위 말하는 영양소에 비해서 에너지를 많이 주니까 그만큼 많이 남아. 그럼 이 남는 지방은, 에너지 만드는 데 쓰고 있는 남는 지방은 주로 어디에? 피부 밑에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 거야? 많이 들어봤을 텐데. 피부 아래 저장된 지방. 한자로 하면 그렇지, 피하지방이라 하는 거야. 피하지방. 물론 알다시피 피하지방이 너무 많은 비만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피로는 해. 자,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계절이 겨울이야. 왜? 지금 딱 나의 몸매를 보면 알겠지만, 그지? 굉장히 물론 이제 배는 좀 나왔어.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전반적으로 되게 말랐잖아. 삐쩍 꼬랐잖아. 보면 혈관이 보이잖아. 피하지방이 별로 없어. 추위를 겁나 잘 타. 아주 미치고 팔짝 뛰어. 나 추운 게 제일 질색이거든. 환장해요. 피하지방이 뭐에 도움이 되는 거야?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적당히 있어야 되는 거야. 물론 그게 너무 많으면 이제 소위 말하는 비만이 되는 거지만, 그래서 이 피하지방은 체온 유지에 좀 도움이 됩니다. 체온 유지. 그래서 적당히 있어야 되겠다. 근데 선생님은 적당히도 없기 때문에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탑니다. 그죠?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 근데 또 웃긴 거는 보통 추위 많이 타는 사람이 더위는 안 타지 않니? 선생님 더위도 많이 타. 더위도 많이 타고 추위도 많이 타고 몸이 병신이야. 그죠?
아무튼 피하 지방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좋다. 물론 그게 너무 과도하면 비만이 되는 거야. 비만도 좋은 건 아니지 물론. 그지? 자, 그래서 중성지방은 요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 일단 중성지방이란 애가 굳이 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면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중성지방은 에너지, 음식이 들어있는 특히 중성지방 생각하면 되겠지? 에너지 만드는 데 쓰인다. 그래서 워낙 단위질량당 제공해주는 열량이 많기 때문에 많이 남는다. 남는 건 피부 밑에 저장을 해서 체온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누구라고? 얘라고요. 인지질이라고. 얘가 중요하다.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질은 지질인데 여기에 뭐가 포함되냐? 인이라고 하는 원소가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얘는 구성 원소가 그냥 일반 중성지방은 탄소, 수소,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인지질은 탄소, 수소, 산소에 인이라는 원소 포함하고 있겠지. 촉. 촉. 이렇게 굳이 발음하자면 촉이야, 촉. 그지? 자, 인지질은 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내가 이 분자를 그린 이유가 있어. 중성지방하고 비슷하게 생기는 조금 변형된 거. 잘 봐. 중성지방이라는 분자는 글리세롤이라는 분자에 지방산이라는 분자가 3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거든. 물론 얘네들도 요거 각각이 결합할 때는 물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결합하는 거야. 뭐 그런 디테일한 건 나중에 내신 때 하자고 치자고. 그러면 봐. 여기서 요 분자에서 지방산이 하나가 없어져. 없어진 대신에 글리세롤이라는 분자 위에 또 다른 분자가 하나 와서 결합을 해. 그게 인지질 분자야. 그래서 인지질 분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보통 그림에 이렇게 나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지금 자, 얘를 이렇게 돌려놔 생각하면 여기가 글리세롤이라는 분자가 있는 거야. 그리고 지방산이라는 분자가 2개가 있는 거야. 그럼 3개가 있었던 게 2개만 있고 요거 하나 없는 대신에 그 위에 뭐 콜린이라고 하는 애, 인산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이런 식으로 결합이 돼 있어. 이런 식으로.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는 안 해도 돼. 그래서 어쨌든 인지질 분자는 전체적으로 생긴 게 이런 식으로 생겨. 약간 무슨 올챙이 마냥 생겼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를 때 여기는 약간 머리처럼 생겼잖아. 머리 부분이라 표현해. 여기는 이제 꼬리처럼 생겼으니까 꼬리 부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이거 외우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머리 부분은 어쨌든 이런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이 인산이라는 놈 때문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이 머리 부분은 물하고 굉장히 친해. 그래서 친수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해. 친수성을 띈다. 반면에 꼬리는 물하고 안 친해. 야, 이름 그대로 지방산이잖아. 니네 물하고 기름이 친하드나? 안 친하잖아. 그래서 소수성이라고 표현해. 자, 요거 꼭 기억해야 돼. 인지질이라는 분자가 이렇게 생겨 먹었고 머리처럼 생긴 부분과 꼬리처럼 생긴 부분이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꼭 기억해야 돼. 그럼 이 인지질이 왜 중요하냐? 이 분자 모양과 더불어서 자, 인지질이라고 하는 애는 자, 모든 생명체들은 세포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세포들은 반드시 가장 바깥쪽에 세포막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인지질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얘가 세포막의 주성분이야. 세포막이라고 하는 거의 주성분이야. 세포막. 자, 봐봐. 야, 우리 어떤 세포가 하나 이렇게 있다고 치자. 눈에는 안 보일 정도로 작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더니 어떤 세포가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세포들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특히 사람과 같은 동물들은 세포들이 약간 두리뭉실하게 생겼고 약간 듬성듬성 세포들이 떨어져 있어.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세포 혹은 세포로 이루어진 생명체의 주성분이 물이라 그랬지. 야, 이 세포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게 세포막인데 이 세포들은 그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전부 물이야, 주성분이. 그러면 결국 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게 걔네들이 어떤 경계를 이루는 거야, 경계. 그럼 생각해봐. 여기가 세포막인데 세포의 안쪽도 주성분이 물이고 바깥쪽도 물이란 말이야. 근데 이 세포막은 이 인지질 분자가 모여서 세포막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그러면 그 인지질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야. 자, 우선 이거 얘기를 해볼게. 해봐. 머리 쪽은 약간 물하고 친하다 그랬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너희가 인지질 분자를 손으로 집을 수 있다 치자. 한 움큼 집은 다음에 수조가 이렇게 있어.
수조에 물을 받아놨어. 자, 인지질 분자를 던졌어. 물에 뜬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뜨겠어? 여기가 물이니까 내가 인지질 분자를 여기다 던져서 얘네가 물에 둥둥 뜬다고 하면은 물하고 친한 머리 부분들이 물 쪽을 향하는 거야. 물하고 안 친한 꼬리 부분들은 약간 위쪽을 이런 식으로 떠 있겠지. 맞아? 자, 내가 인지질 분자를 물 속에 쑤셔 넣었어. 물 속에 집어넣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사방이 물이잖아. 그럼 물 쪽으로는 머리가 향해야 되는 거야. 물하고 친한. 그래서 만약에 인지질 분자를 물 속에 집어넣게 되면은 바깥쪽으로 물하고 친한 머리들이 다 바깥쪽을 향하는 거야. 그리고 안쪽으로 물하고 안 친한 꼬리 부분들이 이렇게 마주보는 이런 식으로 인지질들이 배어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자, 그런 인지질들이 모여서 이 세포막이라는 걸 만든다 그랬는데 잘 봐봐. 이제 세포막을 만드는데 세포의 바깥, 여기가 세포의 바깥쪽이고 이게 세포의 안쪽이라고 하자. 바깥쪽도 물이야. 안쪽도 물이야. 자, 인지질이 모여서 세포막을 만들어야 돼. 어떻게 배열돼야 돼? 물이 있는 쪽으로는 인지질의 머리 부분이 향한 다음에 그럼 잘 봐. 바깥쪽으로 인지질의 머리 부분이 이렇게 향해. 자, 그런데 안쪽도 물이야. 자, 이런 식으로 배열이 돼서 뭐야? 세포막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인지질이 이중으로 배열돼. 배열되는데 바깥쪽과 안쪽으로는 머리 부분이 향하면서. 그래서 요게 지금 세포막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요 세포막을 확대한다 그러면 요런 모습인 거야. 그래서 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지질 이중층이다 이렇게 표현해. 인지질 이중층. 자,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중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알았잖아. 나중에 내신 때 이거 틀려요. 왜 틀리냐면 이중층하고 뭐하고 바꿔놓냐면 이중막이라는 말이 나와. 이거 엄청 틀려. 조심해야 돼. 이중막이라 그러면 안 돼. 왜 그럴까? 야, 생각해봐. 이중막이라는 건 뭐지? 세포막이 두 겹이란 뜻이거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세포막 하나가 인지질 이중층이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중막이면 요렇게 생긴 세포막이 두 개란 뜻이거든. 그러면 걔는 인지질 4중층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지. 근데 이게 니네 시험 보다 보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 글자 한 글자 바뀌어 있는 거잖아. 빠르게 읽다 보면 이중층을 이중막으로 잘못 보기도 하고 이중막을 이중층으로 또 잘못 보기도 해. 그래서 실수하는 거야. 내가 아까 서두에 얘기는 안 했다만 니네 통합과학 나중에 학교 가서 시험 볼 때 1학기 중간고사가 니네가 중학교 때 성적만큼 안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니네 1학기 중간고사는 니네 실수가 너희의 성적을 좌우합니다. 아무리 내가 겁을 주더라도 사실 내신 대비 때 학원 다니고 꼭 나한테 수업을 듣든 어디 가서 하든 수업을 내신 대비하고 시험 보러 가잖아. 실상 너희가 어려워서 못 푸는 문제는 한두 문제 있을까 말까야. 근데 그 어려운 것만 틀리면 사실 다행이야. 근데 쉬운 거 이상한 거 틀려요. 그럼 애들 물어보면 실수했다 그래. 실수가 니네 성적을 좌우합니다. 니네 실수 한 문제 하잖아. 배점이 보통 4점대야. 3.7, 3.8 조금 어렵다 싶은 문제는 4.2 뭐 이렇게 되거든. 하나 틀리면 4점 날라가지. 소위 말해 등급으로 일단 하나 틀리는 순간 뭐 예를 들어서 현대나 서울 같은 데는 하나 틀리는 순간 1등급은 없는 거야. 일단 맥시멈이 2등급이 되는 거야. 그지? 세화도 비슷해. 시험이 지금까지 세화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어렵게 나온 시험도 1등급 컷은 90점을 넘지 않은 적이 없었어. 아무리 어려워도 뭐 89, 90점, 91점 뭐 이렇게 됐었거든. 어차피 1등급은 잘하는 애들은 잘하니까. 그지? 그러니까 어쨌든
실수가 너희 성적을 좌우하겠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걸 평소부터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경 쓴다고 해서 안 틀리진 않지만 그래도 이거 꼭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세포막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인지질들이 이중으로 층을 형성해서 세포막이 만들어지는데, 니네 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게 세포의 안쪽과 바깥쪽의 경계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 세포막을 통해서 세포도 살아가려면 뭐야? 영양분 필요할 거 아니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 세포 안에서 그 영양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이 일어나. 그럼 노폐물이 생기거든? 내보내야 돼. 물질이 들락날락하는 통로 역할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단백질 할 때 단백질이 세포막의 성분이 된다라는 걸 잠깐 언급했었거든. 세포막의 주된 성분은 인지질인데 그 인지질 이중층 사이사이에 이른바 단백질이 박혀 있어. 이걸 우리가 막단백질이라고 표현하거든. 막단백질. 막단백질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얘를 통해서 물질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물질에 따라서는 여기를 다이렉트로 들락날락하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막단백질은 어떤 이 인지질 사이에 박혀져 있는 막단백질은 물질이 들락날락하는 통로 역할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수용체 역할이라는 걸 하는 단백질들도 있어. 아무튼 중요한 건 이거야.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질 이중층이 주성분이고 그 사이에 뭐가 박혀져 있다? 단백질들이 박혀져 있다. 이렇게 얘기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건 인지질 이중층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그러면 자, 이 인지질하고 인지질 사이에 단백질들이 뭐 박혀 있는 경우도 있고 관통하거나 붙어 있거나 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또 이런 게 있어. 고정돼 있진 않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형태는 유지하면서 이 인지질 분자나 단백질이 이 사이에서 서로 움직일 수 있어.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물 위에다가 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수면 표면에 기름방울이 떠 있긴 하지만 걔가 거기서 막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얘네들도 서로 그 형태는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막 움직일 수 있어.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자면 유동 모자이크막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이건 참고 삼아 그냥 유동성이 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제 인지질 분자에 좀 이렇게 구체적인 모습이 좀 나와 있지, 이제. 여기 콜린하고 인산하고 위치가 바뀌었구나. 미안하다. 여기가 인산, 위에가 콜린. 뭐 이거 중요하지 않다 그랬잖아. 인산, 뭐 콜린, 뭐 이렇게 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머리 부분이 약간 수성을 띈다라는 거 지금 그 의미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세포막의 주성분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세포막.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질 중에 마지막 세 번째로 스테로이드라는 거. 요거까지만 빨리 마무리합시다. 자, 스테로이드는 간단합니다. 많이 들어봤지? 스테로이드. 특히 니네 운동선수들이 섭취하거나 주사로 맞거나 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금지 약물이 스테로이드지. 자, 일단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것도 지질인데, 자, 생긴 건 뭐 이렇게 생겼대. 모양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약간 그 육각형의 고리가 이렇게 여러 개가 붙어 있는 이런 형태야. 그죠? 이런 형태인데, 자, 일단 이 스테로이드는 말이야. 왜 그럼 운동선수들이 먹어도 안 되고 주사로 맞아도 안 되느냐? 아까 단백질 얘기할 때 호르몬 얘기했었지. 우리 몸 안에서 만드는 여러 종류의 호르몬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호르몬들은 그 성분이 단백질이야. 근데 호르몬들 중에 몇몇 애들은 이 스테로이드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특히 어떤 호르몬? 남성 호르몬, 성 호르몬.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배우겠지만 우리 몸속에 부신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부신 겉질 호르몬이라고 하는 부신 겉질이라는 부위에서 나오는 호르몬들. 얘네들은 그 성분이 단백질이 아니라 스테로이드라는 지질로 되어 있어.
그래서 니네 나중에 이런 것도 틀린다.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호르몬은 그 성분이 단백질이다. 이러면 틀린 말이야. 호르몬 중에 얘네는 스테로이드라는 성분으로 돼 있는 거야. 나머지 호르몬들은 단백질인 거. 알겠니?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거나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특히 남성 호르몬. 자, 남성 호르몬이 나오면 어떻게 돼? 조금만 운동해도 남들보다 근육이 금방 커지고 특히 근육이 막 발달하고 체격이 커진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그 유혹에 특히 막 그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이 있지 이렇게. 스테로이드 주사 많이 맞는답니다. 소위 말하는 도핑에 안 걸릴 정도로만 교묘하게 맞는데 많이 맞는데. 왜냐면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내 근육을 자랑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운동을 하긴 하지만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면 근육이 금방금방 잘 생기거든. 그 유혹을 되게 많이 받는다 하더라고. 근데 문제가 있지. 우리 몸이 되게 신비한 존재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인위적으로 남성 호르몬을 주사를 맞잖아? 그럼 내 몸은 야 이거 얘가 호르몬을 집어넣어주니까 굳이 내가 만들 필요가 없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스테로이드 주사 맞던 사람들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끊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미 내 몸 안에서 호르몬을 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지가 않지. 그지?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돼. 아무튼 그래서 호르몬 중에 이런 남성 호르몬의 성호르몬, 부신 거칠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스테로이드라는 성분을 이루어진 이 스테로이드가 지질 중에 하나다. 요 정도로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나와 있지? 테스토스테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거, 특히 선생님 정도 되는 이제 중년 남성들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지?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면 이제 소위 말하는 고혈압, 소위 말하는 성인병에 걸릴 수 있잖아. 뭐 그거의 성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야.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뭐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쌓여서 이제 그 혈관을 막는 경우도 있지는 하지만 좋은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동물의 세포막을 또 구성하는 데 또 쓰이기도 합니다. 또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테로이드는 요 정도 봐주면 되겠고, 그래서 지질에서는 특히 인지질을 꼭 좀 기억을 좀 해 두십시오. 인지질. 알겠니?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와서 이제 요 핵산이라고 하는 놈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자, 일단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